그 쏠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혐오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전편에 이어서 초대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학급 운영부터 학생 생활 교육에 대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수희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일산 동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주 운정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이경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장곡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탁 선생님하고 정수희 선생님은 그 여름방학 때 북유럽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의 정체성을 찾았다니까요. 경탁.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나의 그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좋겠네. 오늘 와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혐오 표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혐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욕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호칭이라든지 서로를 부를 때 또 서로에 대한 생각 자체, 이 문화가 언어적인 문화가 이제 가장 드러난 문화일 텐데 혐오 표현이 아주 극단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좀 종종 접할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어떠신지요? 네. 저는 이제 국어 교사다 보니까 실제 그 학교에서의 또는 일상에서의 언어 표현에 관한 성찰을 수업 중에 교육과정으로도 좀 진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묻는 말이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은 말은 반복해서 해도 늘 듣기 좋은 말인 거고, 듣기 싫은 말은 욕설이 아니어도 굉장히 거슬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 듣기 싫은 말이 처음에는 저는 욕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뭐 패드립이나 직설적인 비속어를 사용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의 말 속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쓰는 뭐 그것밖에 안 돼? 너 그 정도야? 또는 때로는, 그 아이, 어떤 특정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 사람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말처럼 쓰이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말하면, 아무개가 아닌 다른 아이한테 말하면 걔를 이제 바보 취급을 한 표현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를 이제 애들하고 좀 서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의 그런 언어 표현이 너무 일상화돼서 쓰이고 있고, 그런 말을 잘 쓰는 아이들이 학급 안에서 문화를 주도하는, 소위 인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약간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또래 10대 아이라고 비난은 아니죠. 약간 제외되는, 그러니까 그 인싸가 아닌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표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무서운 모습이구나. 이게 문화적으로 자리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그런 혐오의 표현을 들어야 하는, 비난의 말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점점 위축되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그 위축됨이 결국은 교실 안에서는 그냥 조용히 숨죽여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몸으로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네. 김지영 선생님은 작년에 이렇게 학교에서 굉장히 혐오 표현,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것들이 일상화되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아이들이 원래 욕을 좀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는 예전에도 생각을 해왔지만 요즘은 정말 이제 욕도 욕을 안 하는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지어 장애라는 표현을 마치 욕처럼 일상화돼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대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빵 터져서 아이들이 웃는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친구가 걸어오는데 친구의 이름 성을 낙다갖고서는 무슨 장애 이렇게 부른다든지, 수업 시간에도 막 틱틱거리면서 장애야? 뭐 장애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를 쓴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교나 대개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학교 안에 이제 통합반들이 다른 있어서 이제 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온 아이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장애라는 말을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놀림거리로 사용하는 말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고도 킥킥킥킥 웃는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되게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했었어요.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게 혐오적인 표현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학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너 장애인이야? 장애인이야?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를 이쪽에다 던지는 거잖아요. 이 아이한테. 구조적으로 그게 조금 힘없는 또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면서 그것들을 얘한테 던져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막 흑형이야, 흑형 쟤는 막 하면서 흑인에 대한 비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잼민이에요, 맘충이야 맘충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또 버럭 또 화가 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교실에서 좀 보이죠. 학교에서 혐오 표현이 장애,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 그 다음에 여성, 또 남성, 또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인종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표현 자체가 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격적인 건데 그렇게 규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말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발언들인데,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욕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씨, 비읍? 네. 아시죠? 네. 씨, 비읍 네. 또 다르네요. 네네. 그냥 일상적으로 막 그 욕설을, 복도를 그냥 쉬는 지나가다 보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혹은 막 추임새처럼 나오는 거, 깔깔 웃는 그 장면 속에서도 막 불쑥불쑥 등장하잖아요. 욕설과 혐오 표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 사실은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뭐 욕설은 흔히 말하는 비속어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타인을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의미들을 섞어서 만든 그 속된 언어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공격이라기보다 요즘은 공격이라기보단 거의 뭐 추임새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 같고 혐오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뭐 소위 말하는 무슨 충을 붙여서 하는 것도 그 아이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그것은 우리 또래에 맞지 않는 그 표현이라는 거, 소위 다른 행동을 보이면 저 아이는 좀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차별적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혐오에는 기존에 그 가졌던 자기의 문화적인 것, 뭐 구조적인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심리적인 그 차별적 요소가 드러나서 이렇게 그것을 상대에게 붙여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못된 신념이 이제 유형화돼서 그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버들이 하는 그 잘못된 용어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내뿜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념들, 가치들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성인들의 문화이면서 동시에 아이들로 이제 전이가 되고 그 속에서 이러저러 좀 좋지 않은 표현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욕설은 평상어고 그리고 혐오는 저격할 때 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특정한 한 친구를 저격할 때 그러니까 피부색이 조금 까마잡잡해 그러면 그 어떤 인종적인 차별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혐오 표현 중에 우리가 패드립, 새끼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냥 너네 엄마, 뭐 너네 아빠 이렇게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원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쭉 이어지면서 교실 문화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물론 초등학교 가보면 고운말 쓰기, 고운말 쓰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대놓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또래 집단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들, 아까 이제 네. 그 비속어, 은어처럼 사용되고, 네, 운동장 한켠에서 뭐 길 가다가 학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얼핏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사용되던 혐오 표현이 굳어져서 되게 이제는 한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 이제 욕설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뭐 분노가 나거나 뭐 일이 잘 안 될 때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게 되는가 하면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라 역시 그냥 그 기전은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욕설은 대부분 이런 성적인 비하 용어들이 그 배경들이 빨려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도 사실은 그 성에 대한 그 성적 표현들 잘못된 많죠.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거에서 나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 하지만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성소수자에 대한 또 표현들 아이들 지나가면서 개이냐 이런 것들이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이들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이 용어를 한번 딱 듣고 나면 당황스럽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나도 더 나쁜 질 안 좋은 그런 혐오 표현이나 욕설로 대응을 해야 내가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또래 문화가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대부분 욕설이나 아니면 혐오 표현 중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존재 자체에 대한 토양이죠. 그러니까 인종적인 거,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장애 혐오를 보면은 대부분 너 장애냐라고 했을 때 그 장애냐라고 하는 게 장애인은 모두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하할 때 뭔가 불능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비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사회의 그 남성 우월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문화가 계속 강화되어 있고 정복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 정복하고 힘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욕설이나 혐오 문화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하세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언어 체계를 바꾸는 거는 뭐 어떤 사유 체계를 바꾸는 것과 이제 동일시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세요? 학교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국어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욕사용 보고서 쓰기를 수행평가로 다뤄본 경험이 있고, 욕사용 그리고 보고서. 욕사용 보고서. 그러니까 또래 본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학교 안에서의 욕사용 실태가 어떠하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찾아보고, 모든 별로 다 다른 질문으로 시작은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로 다 모아봐서 우리 학교의 상황들을 이제 한번 끄집어내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문제라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뭐 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본다든가 또는 뭐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좀 해본 경험이 있고, 올해도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아예 그 전체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 표현이 어떠하지? 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실 사용의 언어에 되게 민감하고 여러분도 그것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실태가 어떠하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듣기 싫은 말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거고, 이런 표현 속에 센 척하는 몇몇 사람들이 더 강하게 더 강한 욕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실 안에서 교실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고 한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반복해서 좀 했는데요. 항상 느끼는 한계점은 와, 이게 뭐 학기 초하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강하게 자극이게 되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또래 아이들의 문화인 거고요. 요즘 아이들의 문화 속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각종 유튜버들이 실제 그런 욕들을 양산을 해내거든요. 제가 유튜버한테 한번 편지를 쓴 적도 있었어요. 네. 물론 오래전 얘기예요. 너무 심해서 그 욕을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아무개 유튜버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유튜버가 그 편지 내용을 그 실제 자기 방송하면서 들려줬대요. 그때 그 선생님이하고 얘가 오히려 도리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맞다. 그다음부터 내가 문자 보냈다. 그 개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거기서도 이 사람은 또 한 번 비아냥거리듯이 하면서 넘어갔다 하더라고. 뭐 선생님이 아이고 뭐 애들이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 넘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만큼 미디어를 통한 아이들의 그 학습된 그 언어들, 그리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학급 안에서 중심문화, 즉 소위 이제 인싸가 될 수 없고,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주 재미있게 받아칠 수 있는 그 농담, 그 욕설, 그리고 그 혐오 표현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뭔가 이 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착각,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전에 저희가 이제 덴마크 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어떤 특정 기간에 성교육 기간이 있대요.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대학교까지 다 성교육하는 주간을 한 달 동안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 또 3주 동안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정도로 또래 문화가 심각하고 이것이 청소년 자살과 청소년 폭력과 이런 걸로 연결된다면 저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뭐 모든 학교에서 학기 초에 일주일 동안은 이것만 한다. 이런 정도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바꾸기 어려운 문화일 것 같아요. 네. 그 욕 사용 보고서? 네네. 예, 욕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처음에는 좀 재밌어요. 왜냐면 욕의 뜻도 조사하고 또 막 이렇게 점심시간 한 5분 동안 이렇게 녹음기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 5분 동안 얼마나 욕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횟수를 막 체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들 했거든요. 그리고 욕을 언제 배웠냐 이런 거 이제 설문지도 돌리고 이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중간으로 가면 욕이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욕이다라는 걸 좀 깨닫게도 되고, 그리고 그 뒤로 가서는 자기들끼리 이런 욕이 좀 문제가 있고 좀 심한 욕이구나 생각보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뭐 패드립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지만 나랑 쟤랑 얘네들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안 써주면 내가 뭔가 손해보거나 또는 옹졸한 아이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쓰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시즌만큼은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예. 그 이제 이전에 그 학교 저희 같이 근무했던 덕양 중에서는 그 활동을 아마 한 학기 한 번씩은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요즘 욕이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아 이런 말씀도 좀 하셨고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좀 반복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들어가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그 장애라는 표현이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만나는 학교 안에서 또 통합학급 친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교과 수업, 특히 이제 국어 수업에서 이제 전 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욕과 혐오 표현 등등에 대한 수업을 좀 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들과 한 3주 정도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해서 조회 시간, 종례 시간 계속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학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에 대한 학년에서 나온 사례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이럴 때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 몇 주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정통신문으로도 이제 통합반 선생님이 주도하셔서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표현들, 장애에 대한 표현과 등등에 대해서 쭉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또 가정으로 보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진 않고 있는지 좀 봐달라고 함께 협조를 좀 구하기도 했었고, 또 그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저희 학생의 아이들하고 평화운동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우리 학교에 이런 욕과 혐오 표현의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그때 소장님 모셔서 학생회와 평화활동가 아이들, 저희 학년 아이들이 모이는 워크숍을 학생들도 진행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초반에 이제 교사들도 같이 만나서 함께 상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 3주 정도를 보내고 나서는 물론 이제 중간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친구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하는 이 개별적인 계속 그 교육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한 2, 3주 동안 그 활동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남은 시간들과 또 새로운 학기가 됐을 때 좀 나아진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덜 들리고,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왔다가도 내가 멈칫. 내가 나왔네 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인지를 하게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경각심도 갖고 감수성도 높이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집중적인 교육들. 어떠십니까?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들어가서 제가 한 수업은 아니고 제가 들어간 수업인데 도덕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은 그 미혼모, 그리고 그 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주고,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힘들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참 좋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말이 저는 뒤에서 딱 수업을 듣는데 가슴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권이고 존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존엄이 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계속 존엄 수업이 이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됐고, 인간이기에 마땅히 누려야 되고 받아야 할 그 권리, 그것들을 망각하기 참 쉽잖아요. 힘의 관계에서 쟤네들은 저걸 못해. 그리고 소수야.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 그런 차별, 그걸 없애는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월요일 날 또 다른 도덕 선생님이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고 하는 그 교육으로 공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선생님하고 제가 고민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사례를 다루고 하는 것을 먼저 할까? 아니면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목소리, 혐오, 편견,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꺼내올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약간의 망설임이 있으셨어요. 또 다른 게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죠. 얘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혐오적인 것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이거 배움으로써 가져가게 할 것인가. 그걸 막 고민을 하면서 월요일 날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한 교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순희쌤이나 지영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왔잖아요. 이건 우리 교육의 또 문제이기도 하다. 그 주관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인권 또는 존엄의 주관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별적인 있을 때 나도 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는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경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성소수자나 아니면 그 어떤 피부색이 다른 인종적인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도와줘야 되는 시스템을 사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할 때에 그들을 하등하게 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의 사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교육으로 출발하는 그 교실에서의 문화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존 폴 레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폴 레더락이라는 사람이 갈등 전환에 대한 대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떼들이 바다에서 막 엄청 수많은 물고기 떼가 막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쏠림이 되는 그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에 보면 새떼가 새카맣게 해가지고 막 공중을 막 휘저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쏠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쏠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게 혐오적인 사회가 되고 욕설이 그냥 평상시에 언어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쏠림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쏠리지 않은 쪽을 개발하는 거예요. 쏠리지 않은 쪽을 개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쏠림의 목표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욕설이나 혐오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히 내가 저 사람을 혐오해야지 이런 어떤 막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내뱉는 거기 때문에 쏠리지 않은 쪽을 개발하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엄마가 베트남에서 오셨고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거기 친구가 중학생인데 다른 학급 친구들이 그 친구 보고 야 베트남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야 베트남.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자기를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웃고 말고 그냥 뭐 지나가고, 물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편적인 문화라는 게 결국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뭐 해도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쏠림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쏠리지 않은 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멈추어 세워서
교육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그 뇌 결국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난독증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말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라는 거죠. 골전도에 의해서 내가 듣지 내가 공기전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기 때문에 혐오나 욕설도 내가 다 소화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몸에 축적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단순히 언어를 순화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떠해야 될 것인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뭐 해주셨던 말씀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수장님께서 얘기했을 때 쏠림을 좀 쏠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그때 선생님들하고 그 수업 시간 지키기. 아이들이 수업 시종이 치면 자리에 앉아서 그 수업에 이렇게 차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앉지 않잖아요, 잘. 그러면 이제 선생님 들어가서 한참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서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기존에 이렇게 잘 교과서도 준비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시선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자. 그게 지금 쏠림에 대한 쏠리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참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안 쏠림에 대한 그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그 번역해 준다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렇게 너가 말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였어? 하고 아이가 그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번역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다시 감사와 그것들을 부각하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대안점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저는 일단 욕이 일상화가 된 건 저도 이제 교직 경력을 돌이켜봤을 때 최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더 심해지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라인에게 영향도 많이 받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사회가 되게 굉장히 더욱 경쟁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들 나온다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뒤처지는 그러니까 빠르게 못 들어오는 이 경쟁의 이 시스템 속에 못 들어오는 그런 집단과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고 비하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고 구분 짓고 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좀 더 우월하고 하는 이런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꾸 그런 소수 그다음 조금 느리거나 조금 다른 이런 집단과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학교 문화 자체를 되게 좀 덜 경쟁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런 행사들, 그런 프로젝트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 자체가 좀 계속 어른들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되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도 사실 만나서 뭐 때로는 그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놀리고 비하하긴 하지만 또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랑 또 똑같이 같은 또래의 아이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아이와 잘 관계 맺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이 공공의 공간인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먼저 번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관계를 배우는 것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결국은 이거에 대항하는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접번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접번에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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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마 모든 학교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존중의 문화, 존중의 관계를 만드는 게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런 존중의 문화들을 가르치는 활동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좀 깊이 배우기에 대한 말씀 하신 적도 있었는데 깊이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따라가는 하나하나 짚어보는 아이들 수업 안에서 또는 일상의 우리 학교 안의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쏠림 말씀하실 때도 저 그 생각은 좀 했어요. 아이들의 문화가 쏠려가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그 일부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잘하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혐오의 표현을 대처할 수 있는 표현들 저도 그거는 이제 저 수업 시간에 해봤던 건데 아이들이 그 부분에 많이 공감했어요. 아까 수장님 말씀처럼 욕이라고 하는 것 혐오 표현을 쓴 사람이 가장 먼저 내에게 전달된다 이 얘기에 아이들이 상당히 좀 반응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뇌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체어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늘 좀 선생님들과 함께 끌고 가면 쉽진 않지만 문화를 바꾼다는 게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문제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진단에 맞게 우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재설계하고 이게 학교 문화를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단지 그냥 어떤 수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어떤 그 아이들과의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일까지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탁한 시간이었어요. 네, 노르웨이 말로 탁한 시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시간, 경탁하는 시간. 네. 혐오적 표현은 아니죠? 어쨌든 감사한 시간이고요. 선생님들의 지혜의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나눠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